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77년 혈맹 미국을 버리고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 위협과 돈 없으면 각자 도생이라는 미국의 냉혹한 통보 앞에 유럽의 자존심 노르웨이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슬로 국방부에 의문의 서류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며 비웃었던 기적의 숫자. 하지만 그 제안서의 마지막 문장은 노르웨이 장관을 전율케 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공포를 압니다. 그래서 친구를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거만한 강대국들을 단 한 줄로 침묵시키고 노르웨이를 울려버린 대한민국이 보낸 서류 한 장의 정체. 세계가 경악한 그 72시간의 비밀이 지금 밝혀집니다. 젠장, 노르웨이의 겨울은 숨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오슬로 가르데르모엔 공항의 VIP 활주로에 발을 디딘 순간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건 의전 차량도 레드카펫도 아닌 살을 내는 듯한 부캐의 칼바람이었습니다. 제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사정없이 펄럭거렸고 옆에 선 보좌관은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턱을 딱딱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정각. 워싱턴에서 날아오는 10시간 동안 저는 단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 필요가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제 가죽 서류 가방 안에는 유럽, 그 중에서도 가장 돈 많은 이 노르웨이의 목줄을 잴 확실한 채권이 들어있었으니까요. 활주로 저편에서 검은색 리무진 세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노르웨이 국방장관 비에른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지만 창백한 안색은 감출 수가 없더군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늙은 소의 눈빛이랄까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불과 3주 전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그 충격적인 게시물 하나가 이 나라의 모든 평화를 박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미국에 넘겨라. 만약 거절한다면 다음 달부터 유럽산 전 품목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 예외는 없다. 단 3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보다 강력했죠. 나토의 핵심이자 미국의 오랜 우방이라 자부하던 유럽 국가들은 패닉에 빠졌고 특히 덴마크와 형제국인 노르웨이는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에른 장관이 내민 차가운 손을 잡으며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장관님,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다. 러시아 놈들이 북극해에서 설친다더니 잠은 좀 주무시는 겁니까? 비에른 장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더군요. 미스터 벤스, 오셔서 다행입니다. 대통령님의 트윗 때문에 지금 유럽 전체가 초상집입니다. 우리 노르웨이는 괜찮은 거겠죠? 저는 대답 대신 빙긋 웃으며 리무진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은 훈훈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오슬로의 회색빛 풍경을 감상하며 뜸을 들였습니다. 애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협상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지금 안보 무임승차에 대해 아주 화가 나 계십니다. 돈은 국부펀드에 2,000조 원씩 쌓아두고 정작 미사일이 필요하면 미국 바짓가랑이만 붙잡는 이 상황. 꽤 불공평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제 말에 비에른 장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변명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대규모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2조 8천억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검증된 미국제 하이마스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라니요? 저는 말을 뚝 끊고 정색했습니다. 장관님, 결정이라고 하셔야죠. 독일 놈들 물건 보셨습니까? KNDS? 걔네들 공장 가동률이 30%도 안 됩니다. 주문 넣으면 5년 뒤에나 받을걸요? 그때면 이미 러시아 깃발이 오슬로 시청에 꽂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노골적인 위협에 차 안에는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독일이 맛이 간 건 사실이지만 우리 미국의 생산 라인도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꽉 막혀 있었거든요. 지금 계약해도 빨라야 4년 뒤, 즉 2030년에나 물건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뻔뻔해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들에게 대안은 없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로비로 들어서는데 샹들리에 불빛 아래 눈에 거슬리는 무리가 보였습니다. 구석진 소파에
대여섯 명의 동양인 남성들이 모여 앉아 있더군요. 다들 어디 아울렛 매대에서 건진 듯한 펑퍼짐한 패딩 점퍼 차림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뜯지도 않은 샌드위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특급 호텔 로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촌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뭡니까? 단체 관광객? 아니면 호텔 보수공사팀인가?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묻자 수행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하더군요. 아, 차관보님. 한국 대표단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번 입찰 경쟁사입니다. 한국?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그 리틀 아메리카? 우리가 6.25 때 구해줬더니 이제 주인님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으러 오셨다. 귀엽네요, 정말. 저는 그들을 향해 고갯짓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뿔테 안경에 헝클어진 머리, 피곤에 찌든 얼굴. 전형적인 월급쟁이 엔지니어의 모습이더군요. 그는 저를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고 다시 시선을 서류로 돌렸습니다. 그 무례함에 기분이 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측은함이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저 친구들한테 전해줘. 비행기 값이라도 건지려면 오슬로 시내 구경이나 실컷 하고 가라고. 내일 회의실에서 개망신당하고 울지 말고 말이야. 제 농담에 미국 측 수행원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 한국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치열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시험을 앞둔 벼락치기 학생들처럼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적고 있던 것이 시험 공부 노트가 아니라 제국의 오만함을 박살낼 저승의 명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들의 멱살을 잡고 당장 이 나라에서 쫓아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룸서비스로 시킬 위스키 브랜드나 고민하며 펜트하우스층 버튼을 눌렀을 뿐이었죠. 펜트하우스에서의 짧은 밤은 달콤했지만 다음날 아침 노르웨이 국방부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영안실처럼 차갑고 건조하더군요. 창밖에는 밤새 내린 폭설이 오슬로의 잿빛 도시를 뒤덮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각국 대표단이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으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상석에는 비에른 장관과 노르웨이 장성들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좌측에는 독일 프랑스 연합 대표단이 우측에는 저를 포함한 미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 난방기도 제대로 닿지 않는 기둥 뒤편 간이 의자에는 어제 그 관광객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더군요. 그들의 낡은 가죽 가방이 번쩍거리는 마호가니 테이블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우리 앞마당에서 엔진을 켜고 있으니까요. 바로 시작하죠. 비에른 장관의 건조한 개회 선언과 함께 첫 번째 주자 독일과 프랑스 합작사 KNDS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영상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군요.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과 함께 그들의 차세대 다연장 로켓 유로펄스가 발사되고 적진이 초토화되는 CG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독일 대표인 슈미트는 상기된 얼굴로 침을 튀겨가며 유창한 영어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유로펄스는 유럽의 지형과 기후에 최적화된 진정한 유로피언 스탠다드입니다. 나토 공용 탄약을 100% 호환하며 무엇보다 슈미트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들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로 찻잔을 티잉하고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슈미트의 말을 끊어버렸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아주 나른하고 지루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슈미트 씨 영상 잘 봤습니다. 음악이 아주 웅장하더군요. 마치 타이타니코가 침몰할 때 연주했던 곡처럼 들리던데. 회의실 곳곳에서 미국 측 보좌관들이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슈미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저는 미리 접어둔 붉은색 잉크 자국이 선명한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상 3분 20초에 나오는 그 미사일 로켓 모터 말입니다. 그거 제조사가 이스라엘 LB 시스템이죠? 맞습니까? 아, 네, 기술 제휴를 통해. 말 돌리지 마시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이스라엘제 맞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저는 혀를 찢찢 차며 비에른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는 어른의 눈빛으로 말입니다. 장관님, 어제 워싱턴에서 내려온 행정명령 102호 아직 못 보셨나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분쟁 지역 핵심 기술이 포함된 무기의 제3국 수출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서명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슈미트 씨가 자랑하는 저 미사일, 우리 미국 의회가 도장 안 찍어주면 노르웨이는 나사 하나도 못 받는다는 소립니다. 껍데기는 독일제인데 알맹이는 미국 허락 없이는 못 쓰는 깡통이란 얘기죠. 슈미트가 입을 번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팩트였으니까요. 전쟁 나면 독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께 전화해서 사정할 겁니까? 제발 부품 좀 주세요 하고. 그 사이에 오슬로는 불타고 있을 텐데. 독일 대표단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비에른 장관의 표정은 흑빛이 되었고요. 유럽의 자존심이라던 KNDS가 제 말 한마디에 빈 껍데기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청소되었습니다. 거슬리는 경쟁자 하나를 팩트로 짓밟아버린 쾌감, 그것은 최고급 위스키보다 더 짜릿했으니까요. 자, 다음. 우리 차례군요. 저는 여유롭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PPT 따위는 켜지도 않았습니다. 제 얼굴과 미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보증수표니까요. 장관님 보셨죠? 이게 현실입니다. 결국 노르웨이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우리 하이마스 뿐입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선이 급해서 당장 드리긴 힘듭니다. 계약금 입금하시면 정확히 4년 뒤인 2030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해드리죠. 2030년? 비에른 장관이 신음하듯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벤스, 러시아 북해 함대가 지난주에 우리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4년이라니요? 우린 당장 내일이 급합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동안 미군을 좀 더 주둔시켜 드릴 테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다시 하시던가요? 싫으면 관세 폭탄 맞고 경제 망가지는 거고. 선택은 장관님 몫입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죠.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노르웨이 장성들이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떠는 게 보였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던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저기, 아직 저희 순서가 남았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들려온 목소리. 그 관광객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낡아빠진 가죽 가방을 들고 쭈뼛쭈뼛 앞으로 나오더군요. 양복 소매 끝이 살짝 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측 보좌관들이 저거지들은 뭐야? 라며 비웃음을 흘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상에 섰습니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김 전무입니다. 그의 영어 발음은 투박했습니다. 세련된 매너도 화려한 제스처도 없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어디 한번 재롱이나 떨어봐라. 3분 안에 끝내주지. 저희는 화려한 영상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장관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숫자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에 엑셀 파일 하나가 떴습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 수천 줄의 데이터가 빼곡했지만 맨 윗줄에 적힌 붉은색 글씨만이 비수처럼 눈에 박히더군요. 납기일 D+30 2026년 3월 2일. 순간 저는 제가 난독증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뭐? D+30? 회의실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에른 장관조차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노려보더군요.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미스터 킴. 여기가 무슨 동네 시장바닥인 줄 알아? 30일? 미사일이 무슨 붕어빵입니까? 한 달 만에 찍어내게? 어디 창고에 썩어가던 재고품 떨이하러 온 거야? 재고함에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김 전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군요. 그는 덤덤하게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재고품이라니요? 벤스 차관보님, 지금 시각이 워싱턴 기준으로 밤 10시죠? 그럼 폴란드는 오후 4시겠군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보시죠. 이게 저희의 붕어빵 기계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터치하자 엑셀 파일이 사라지고 화면 가득 CCTV 라이브 영상이 떴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실시간 폴란드 공장 A 생산 라인이라는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곳은 지옥 아니 거대한 용광로 같았습니다. 수백 명의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짙은 녹색의 천무 발사대 차량들이 줄지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장 한편에 쌓여있는 완성품 박스에 붙은 라벨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줌인하자 선명한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수신 노르웨이 국군 긴급 배송. 저희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고 노르웨이가 무기를 필요로 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허락을 받아 폴란드 라인을 24시간 풀가동시켰습니다.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저 기차는 내일 새벽 오슬로로 출발합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공포에 가까운 전율이 흘렀다고 해야겠군요. 독일 대표 슈미트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고 비에른 장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년 뒤에나 줄 수 있는 우리 하이마스 부품이 없어 멈춰버린 독일 유로펄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이미 물건을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친 놈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이 로비에서 먹고 있던 샌드위치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밥 먹을 시간조차 아껴가며 이 판을 짰기 때문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해서는 안 됐습니다. 제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 웃기는군요. 속도는 인정하지. 그런데 품질은? 저렇게 붕어빵처럼 빨리 찍어낸 게 제대로 터지기나 하겠어? 싸구려 비지떡 아니냐고. 노르웨이의 생명을 저런 조잡한 아시아산 장난감에 맡기겠단 말입니까? 제 고함 소리에 비에른 장관이 멈칫했습니다. 분명 논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빠르다는 건 대충 만들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 김 전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엔지니어 특유의 서늘하고 지독한 눈빛이 번뜩이더군요. 장난감이라. 벤스 차관보님, 품질이 의심되십니까? 당연하지. 30일 만에 만든 게 정상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네. 김 전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비에른 장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관님, 다음 주에 노르웨이 북부 핀마르크 지역에서 혹한기 훈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진다더군요. 그렇소만. 그곳으로 저희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를 같이 가져가시죠. 어느 쪽이 얼어붙고 어느 쪽이 불을 뿜는지 눈앞에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여기서 꽁무니를 뺀다면 미국제 무기가 한국산보다 못하다고 인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게다가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정교한 하이마스도 버거워하는 날씨를 고작 저 급조된 한국산 트럭이 견딜 리 없다고 말입니다. 좋아. 아주 재미있군.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김 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네가 보게 될 건 얼어 터진 너희 미사일 파편과 내 비웃음뿐일 테니까. 준비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미스터 킴. 저희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짧고 단호한 대답을 뒤로하고 저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제 구두 굽소리는 당당했지만 왠지 모르게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본능이 보내는 경고였을까요?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그들을 처형할 처형장 핀마르크의 설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던 제 구두 굽소리는 당당했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박차고 나온 저는 곧바로 수행비서에게 소리쳤죠. 당장 수송기 띄워. 목적지는 핀마르크 라크셀브 공군기지다. 그리고 독일 주둔 미군 사령관에게 연락해서 하이마스 포대 당장 그쪽으로 이동시키라고 해. 정비공들한테 전해 나사 하나라도 얼어붙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옷 벗길 줄 알라고. 제고함에 비서들이 혼비백산하여 전화기를 붙들더군요.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오슬로의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고
마치 제 불길한 예감을 대변하듯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 김 전무의 눈빛이 잊히지 않더군요. 준비되었다는 그 건조한 한마디. 그건 허세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몇 시간 뒤 저는 노르웨이 최북단 핀마르크로 향하는 군용 수송기 안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체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위스키를 들이켰지만 취기는커녕 정신이 점점 더 또렷해지더군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지옥의 냉동고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 모든 생명활동을 거부하는 듯한 하얀 어둠. 이곳은 북위 70도, 인간이 전쟁을 수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차관보님 도착했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32도, 체감온도는 영하 45도입니다. 수송기 해치가 열리자마자 날카로운 칼날 같은 바람이 기내로 들이닥쳤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폐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죠. 활주로에 내려서자 저 멀리 미군 캠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팀의 캠프가 자리 잡고 있더군요. 저는 당연히 우리 미군 캠프가 완벽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 아닙니까? 하지만 쌍안경으로 들여다본 미군 진지의 상황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젠장, 이게 다 뭐야? 기름때 묻은 정비병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하이마스 발사대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유압장치가 추위에 터져 오일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발전기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굉음을 내며 헛돌고 있더군요. 지휘관인 대령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울상을 지었습니다. 차관보님, 날씨가 미쳤습니다. 윤활유가 젤리처럼 굳어버려서 부품이 안 움직입니다. 예열하는 데만 3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대령의 조인트를 까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고개를 돌려 한국군 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아니,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미군 진지가 욕설과 금속성 소음으로 가득 찬 시장바닥이라면 한국 진지는 마치 한밤중에 도서관 같더군요. 그들은 천막조차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대한 컨테이너형 특수쉘터 몇 동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천무 발사대 차량이 마치 동면하는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비병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추위에 떨며 발을 동동 구를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마치 수술실의 의사처럼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그들의 손놀림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소리 지르거나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맡은 구역을 점검하고 태블릿 PC에 무언가를 기록한 뒤 조용히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게 급하게 온 팀이라고? 관광객이라며? 오기가 발동하더군요. 저는 눈밭을 헤치고 성큼성큼 한국 진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매캐한 디젤 냄새 대신 은은한 커피 향이 났습니다. 김 전무는 쉘터 앞에 놓인 간이 테이블에 앉아 어제와 똑같은 그 덤덤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죠. 여유가 넘치시는군요, 미스터 킴. 기계가 다 얼어붙어서 할 일이 없으신가 봅니다. 제가 비꼬듯 말을 걸자 김 전무는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않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춥지 않으십니까? 내 걱정 말고 당신네 고철 덩어리나 걱정하시지. 우리 하이마스도 유압이 터지는 날씨야. 솔직히 말해. 시동 안 걸리지? 지금이라도 기권하면 비행기 값은 내가 내주지. 그제야 김 전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더군요. 안경서리가 낀 렌즈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뭐라고 해야 하나? 측은함? 아니면 한심함?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벤스 차관보님, 한국의 1월 최전방 철원의 평균 기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리시간도 아닌데 그런 걸 알아야 합니까? 영하 20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립니다. 체감온도는 이곳과 별반 다르지 않죠. 저희에게 이 날씨는 재난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그는 종이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턱끝으로 자신의 장비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고철이라고 하셨는데?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정말 얼어붙었는지. 저는 코웃음을 치며 천무 발사대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을 댔다가 동상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싶어 장갑을 고쳐 꼈죠. 그런데 손을 대기 직전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차체 주변의 공기가 미세하게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야? 자세히 보니 발사대 중요 부위마다 특수 제작된 발열 패드가 부착되어 있었고 차량 하부에서는 끊임없이 온풍이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마감 상태였습니다. 급조된 흔적은커녕 모든 배선과 유압 라인이 2중 3중의 단열재로 빈틈없이 감싸져 있더군요. 마치 처음부터 북극용으로 설계된 물건처럼 말입니다. 저희는 노르웨이의 입찰 공고가 뜨기 3년 전부터 극지방용 히팅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겨울을 이기도록 설계된 버전입니다. 김 전무가 제 뒤로 다가와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차관보님네 하이마스는 사막이나 온난한 기후에 맞춰져 있겠죠. 하지만 저희의 주적은 북쪽에 있습니다. 추위를 이기지 못하면 저희는 죽습니다. 그게 당신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해 입만 번긋거렸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했다니? 쟤네들은 우리가 샴페인 마실 때 이 얼음 지옥을 대비해 연구라도 했다는 겁니까? 그때 미군 진지 쪽에서 젠장. 또 터졌어. 라는 비명과 함께 쾅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정비병들이 렌치를 집어던지며 절규하고 있더군요. 반면 제 눈앞의 한국 팀원들은 그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미사일 포드의 결합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시계와 정밀한 크로노그래프를 동시에 보고 있는 듯한 기분.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오만함이 공포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건지 누가 압니까? 내일 실사격 때 봅시다.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도망치듯 미군 텐트로 돌아오는 길 눈밭에 찍힌 제 발자국이 유난히 깊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텐트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대령이 달려와 보고를 하더군요. 차관보님, 겨우 임시방편으로 막았습니다. 내일 발사는 가능할 것 같지만 명중률은 장담 못합니다. 센서가 너무 민감해서 오작동이. 닥쳐. 무조건 맞춰. 못 맞추면 네 군생활도 여기서 끝인 줄 알아. 저는 대령에게 고함을 지르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건 막을 수 없더군요. 텐트 틈새로 보이는 한국 진지의 불빛. 밤이 깊어질수록 그 불빛은 꺼지기는커녕 더 밝고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도 안 자는 걸까요? 아니면 잠을 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걸까요? 위스키 병을 집어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추위 때문일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설원 위에 쓰러질 거이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미국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핀마르크의 밤하늘에는 기괴할 정도로 붉은 오로라가 일렁였습니다. 마치 거인의 몰락을 예고하는 핏빛 깃발처럼 말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저는 밤새 뒤척이며 제발 내일 아침에 한국 놈들의 미사일이 얼어 터지기를 유치하게도 신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차관보가 고작 하청업체의 실패를 빌어야 하는 처지가 되다니. 정말이지 길고도 비참한 밤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맞이한 핀마르크의 아침은 차라리 지옥의 입구라고 부르는 게 나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제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안은 까끌까끌한 모래를 씹은 듯 텁텁하더군요. 텐트 밖으로 나가자마자 시야를 가리는 하얀 입김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미군 정비병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고장난 시계를 억지로 고치려는 수리공들처럼 다급해 보였지만 그 손놀림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보고해. 상황은? 제 물음에 현장 지휘관인 대령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콧수염에는 하얀 성에가 끼어 있었고 장갑 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발사 준비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GPS 수신율이 40% 미만입니다. 러시아 놈들이 국경 너머에서 강력한 재밍 전파를 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정밀 타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밍? 핑계 대지 마. 저 한국 놈들도 같은 조건이야. 우리가 못 잡는 신호를 저 고철 덩어리가 잡을 리가 있어?
저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한국 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바다처럼 말입니다. 김 전무는 쉘터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태블릿 PC를 든 직원과 무언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 여유로움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비엘은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참관단이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관측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 저는 억지로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관측소로 올라갔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먼저 세계 최강의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타겟은 전방 70km 지점 모의 적군 레이더 기지입니다. 제 신호와 함께 미군의 하이마스 발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굉음을 내며 포신이 올라갔지만 그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렸습니다. 유압류가 굳어버린 탓에 끼기깃거리는 금속 마찰음이 관측소까지 들려왔으니까요. 비엘은 장관이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로켓이 화염을 뿜으며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사 순간 직감했습니다. 궤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드론이 보내온 피격 화면은 참담했습니다. 로켓은 표적에서 150m나 벗어난 눈밭에 처박혀 터졌습니다. 이건 러시아의 재밍 때문입니다. 명백한 방해 공작이에요. 제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 지역 전파 상태가 엉망입니다. 이건 기계 결함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수란 말입니다. 비엘은 장관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 탓이라니 반박할 명분이 부족했겠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김 전무를 쳐다보았습니다. 보라고. 우리도 안 되는데 너희가 될 리가 있나? 같이 망신이나 당하자고. 김 전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사설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전기에 대고 짧게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개방. 그 순간 한국군 쉘터에 문이 열리고 천무 발사 차량이 굴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량이 정지하자마자 지지대가 땅에 박히고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기립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제가 스톱워치를 누를 새도 없었습니다. 불과 45초. 미군 하이마스가 낑낑거리며 5분을 소비했던 그 과정을 저 기계는 마치 빨리 감기를 한 것처럼 해치워버린 겁니다. 속도는 빠르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명중률 아니겠습니까? 전파 방해가 이렇게 심한데? 제가 비아냥거리려는데 김 전무가 저를 향해 태블릿 PC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차관보님 재밍 탓을 하시길래 데이터를 좀 보여드려야겠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가 실시간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의 손가락이 화면의 붉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현재 러시아 측에서 발산하는 재밍 강도는 레벨 7. GPS 신호를 엉망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수치죠. 그래서 차관보님의 하이마스는 지금 눈뜬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꺼봐. 내 말이 맞잖아. 환경 탓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푸른색 그래프가 안정적으로 수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천무의 내부 데이터입니다. 보이십니까? 항제밍 모드 활성화. 저희는 GPS가 교란되는 즉시 독자적인 관성 항법 장치와 연동된 한국형 전술 데이터 링크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해 눈을 가리면 소리를 듣고 때린다는 뜻이죠. 그게 무슨...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런 기술은 우리 미군이나 보유한 최첨단 기능이었습니다. 고작 아시아의 하청 국가가 저런 걸 독자 개발했다고? 못 믿으시는 눈치군요. 백문이 불여일견. 쏘아보면 알겠죠.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자 천무 발사대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이마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묵직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설원의 정적을 찢어발겼습니다. 로켓은 망설임 없이 북쪽 하늘로 솟구쳤고 그 궤적은 자를 대고 그은 듯 일직선이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어 표적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드론 화면 속 모의 적군 레이더 기지의 정중앙에 십자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3, 2, 1. 쾅! 엄청난 폭발과 함께 레이더 기지가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오차 범위? 제로였습니다. 말 그대로 핀포인트 타격. 비엘은 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차관보님, 하이마스는 포드가 하나죠? 한 번 쏘면 재장전할 때까지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하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저희는 2개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확산탄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무가 2번째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발의 로켓이 연달아 쏟아져 나오며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마치 불비가 내리는 듯한 장관. 그리고 잠시 후 표적 지역 일대 축구장 3개 면적이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레이더 기지 하나가 아니라 그 주변에 매복해 있던 모의 보병 타겟 수백 개가 동시에 삭제된 겁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하이마스 2대가 와야 할 일을 저 트럭 한 대가 혼자서 해치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공포로 몰아넣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전무가 태블릿 화면을 다시 제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차관보님, 춥지 않으십니까? 영하 34도네요. 그래서 뭐? 이 데이터를 보시죠. 이게 진짜 차이입니다. 화면 왼쪽 US 하이마스라고 적힌 항목의 내부 온도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5도. 당신네 발사대 내부 온도입니다. 단열이 안 돼서 전자회로가 얼어붙기 직전이죠. 그러니 유압이 터지고 센서가 오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대한민국 천무 항목.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부 온도 영상 21도 안정. 보이십니까? 영상 21도. 저희 발사대 안은 지금 봄날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히팅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예열 기술. 저희는 이 추위 속에서도 전자장비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기적은 신이 만들지만 성능은 데이터가 만듭니다. 이건 조작이야. 센서 오류일 거야. 어떻게 야전에서 21도를 유지해? 제가 쉰 목소리로 부정했습니다. 아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저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우리 미국의 기술력이 한국에게 완벽하게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러자 김 전무가 조용히 무전기를 들더군요. 오픈. 그가 손짓하자 정비병이 천무 발사대의 측면 점검창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하얀 눈보라 속으로 아지랑이 같은 열기가 훅 하고 뿜어져 나오는 게 육안으로 보였습니다. 김 전무는 자신이 마시던 커피를 점검창 근처에 갖다 댔습니다. 식어가던 커피에서 다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군요. 보셨습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벤스 차관보님, 당신들이 캘리포니아의 태양 아래서 골프 칠 때 저희는 강원도의 눈보라 속에서 밤새 이 온도를 맞췄습니다. 당신들의 하이마스는 명품일지 몰라도 저희 천무는 생존입니다. 명품은 얼어터져도 생존은 얼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저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데이터. 제가 관광객이라 비웃고 고철이라 폄하했던 그 물건은 사실 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만하던 그 70년 동안 이 작은 나라는 묵묵히 칼을 갈아 우리 턱 밑까지 쫓아왔던 겁니다. 비에른 장관이 상기된 얼굴로 김 전무의 손을 맞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랍소. 정말 놀라워.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거요. 가격은 절반인데 화력은 2배라니, 게다가 이 추위에도 끄떡없다니. 환호하는 노르웨이 군인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얼어붙은 하이마스 곁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우리 미군 병사들의 모습이 제 처지와 겹쳐 보이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꺼먼 공포가 들어찼습니다. 우리는 졌다. 단순히 이번 입찰에서 진 게 아니다. 시대가 바뀌어 버렸다. 김 전무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승자의 조소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엔지니어의 눈빛. 그 눈빛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누가 관광객이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 주머니 속의 위스키 병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마실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쓰라린 패배감은 세상 어떤 독한 술로도 씻어낼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핀마르크의 혹독한 칼바람이 제 코트 자락을 사정없이 후려쳤지만 저는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위스키 병은 이미 체온을 잃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타액은 마치 끓는 용암처럼 뜨겁고 쓰라렸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이 적군 기지, 그 위로 쏟아지는 노르웨이 군인들의 광적인 환호성,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마치 태풍의 눈처럼 기이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국의 천무 발사대. 반면 우리 미군 진영은 마치 폭격을 맞은 폐잔병들처럼 고개를 숙인 채 꽁꽁 얼어붙어 고철이 되어버린 하이마스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차관보님. 현장 지휘관인 대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본국에 뭐라고 보고해야 합니까? 기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오작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러시아의 전파 방해가 예상보다 심각해서. 닥쳐. 저는 대령의 말을 자르며 나직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변명은 패배자나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린 방금 졌어.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미군 텐트가 아닌 한국군 진영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자존심? 그런 건 이미 저 눈밭의 하이마스 파편과 함께 묻혀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괴물 같은 시스템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저는 평생 이 패배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쉘터 앞에 다가가자 입구를 지키던 보안 요원이 저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김 전무가 나오며 손을 들어 제지하더군요. 그는 두꺼운 방한복 상의를 벗어 팔에 걸친 채 저를 묘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승자의 오만함 대신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를 보는 듯한 그 건조하고 깊은 눈빛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시죠, 벤스 차관보님. 바깥 공기가 찹니다. 커피라도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저는 홀린 듯이 그를 따라 쉘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그곳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야전 텐트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살인적인 혹한과는 딴판인 훈훈한 공기, 웅웅거리는 대형 서버의 냉각팬 소리,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들. 그것은 마치 펜타곤의 지하 작전 벙커를 축소해 놓은 듯한, 아니 그보다 더 진보되고 유기적인 디지털 요새였습니다. 수십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니터에 떠 있는 화면들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제어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 떨리는 물음에 김 전무는 턱끝으로 중앙의 가장 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도에는 유럽 전역과 아시아 그리고 대서양을 잇는 수많은 붉은 선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의 혈관처럼 말입니다. 저희 한화의 통합 군수 지원 시스템 코드명 하이퍼링크입니다. 하이퍼링크? 보십시오. 김 전무가 화면을 터치하자 지도가 확대되며 폴란드 공장, 한국의 창원 본사, 그리고 현재 노르웨이로 향하고 있는 수송선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떠 있는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상태, 활성, 공급망, 연결됨. 대상, 노르웨이 육군, 배송 도착 예정 시간 12시간. 저희는 단순히 미사일 발사대만 파는 게 아닙니다. 차관보님께서 호텔 로비에서 저희를 관광객이라고 비웃으셨던 그날 밤 저희는 이미 AI를 돌려 노르웨이군의 예상 탄약 소모량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핀마르크 기지에 천무가 배치되기도 전에 이미 추가 탄약 500발이 폴란드에서 기차에 실려 출발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가 주문서를 넣기도 전에 말입니다. 주문도 안 했는데? 물건을 보냈다고요? 계약이 안 되면 어쩌려고? 전쟁은 서류보다 빠르니까요. 필요할 때 없으면 군인은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고객의 필요를 예측하고 선제 공급합니다. 이게 저희가 말하는 생존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미국은 무기를 팔 때 승인과 절차, 의회의 비준을 따집니다. 서류 작업에만 몇 달이 걸리죠. 그런데 이들은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쟁 기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물류, 전방부대, 그리고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고객이 살려줘라고 외치기 전에 이미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시스템.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구독 서비스였습니다. 이건 반칙이야. 어떻게 일개 기업이 이런 정보력을? 정보력이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김 전무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겉표지에는 프로젝트 차가운 분노라는 영문과 함께 1950년대의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눈보라치는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떨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김 전무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전투에 참전하셨습니다. 동상으로 발가락 3개를 잃으셨죠.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기계가 얼면 사람이 죽는다. 다시는 추위 때문에, 돈 때문에, 기술이 없어서 서러움을 당하지 마라. 그는 노트를 덮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벤스 차관보님, 당신들에게 이 천문은 수많은 상품 중 하나인 아이템 넘버 239겠지만 저희에게는 아버지의 피고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70년 전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줬을 때 우리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뼈를 깎으며 맹세했죠. 다시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를 믿어준 친구를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순간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리틀 아메리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키운 하청업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에 도취해 있는 동안 뼛속 깊이 새겨진 트라우마를 연료 삼아 괴물로 진화해 있었던 겁니다. 그 도끼. 감히 배부른 제국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처절한 생존 본능.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격차였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 격차는 이제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전화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제게 수행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성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백악관 상황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아 귀에 댔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마이클 벤스입니다. 벤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평소의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얼음 조각을 씹어뱉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였죠. 실장님, 그게 현지 기상 상황이 예상을 벗어나는 바람에 하이마스의 기술적 문제가. 변명하지 마. 지금 CNN에 속보 뜬 거 안 보여? 미국 미사일 노르웨이 설원에서 고철되다. 영상이 전 세계에 라이브로 퍼졌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격노하셔서 집무실 TV를 리모컨으로 부수기 일보 직전이라고.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비엘은 장관을 다시 설득해서. 수습? 늦었어. 노르웨이가 방금 공식 성명을 냈다. 한국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끝났다고. 잘 들어, 마이클. 이번 건은 전적으로 자네의 독단적인 판단 미스야. 백악관은 이번 실패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걸세. 알겠나? 자네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망신을 당한 거라고. 우리는 자네를 모르는 걸로 하겠네. 네. 그게 무슨. 대통령님 지시로 온 거 아닙니까? 관세 위협도 강매도 다 위에서 시킨 일인데 이제 와서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시는 겁니까? 이봐, 말이 많군. 당장 짐 싸서 들어와. 아,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자비로 끊게. 자네 법인카드는 10분 전에 정지됐으니까. 행운을 비네 전 차관보. 뚝. 허무한 통화 종료 음만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토사구팽.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더니 사냥에 실패한 개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뜻이겠죠. 제국은 냉혹했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부품은 가차없이
폐기 처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메리칸 웨이였으니까요. 저는 힘없이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툭 하고 눈밭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쉘터 밖으로 나오자 핀마르크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미군 진영에서는 철수 준비를 하느라 부산스러웠고 한국군 진영은 여전히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차관보? 트럼프의 남자? 아니요. 지금 저는 그저 오만함에 눈이 멀어 친구도 잃고 조국에도 버림받은 낙오자일 뿐이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더 시린 것은 저 거대한 한국의 시스템 앞에서 제가 느낀 초라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예약해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만하게 굴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말입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눈밭에 주저앉아 하얗게 질린 입술로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 무릎이 눈밭에 파묻힌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저를 깨운 것은 뼈를 깎는 추위가 아니라 귀를 찢을 듯한 엔진 굉음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미군 수송기 C-130의 육중한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더군요. 그제야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잠깐. 저게 떠나면 나는? 법인카드는 정지됐고 이곳은 민가 하나 없는 북극권의 오지 핀마르크입니다. 저 비행기가 저를 두고 떠난다면 저는 말 그대로 이 설원에서 고립되어 얼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저는 눈밭을 기어가다시피 헤치며 활주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멈춰. 아직 내가 안 탔어. 멈추란 말이야.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송기의 후방 램프가 서서히 닫히고 있었거든요. 저는 램프 끝자락에 매달려 있던 적재 담당 부사관을 향해 손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나야. 마이클 벤스 차관보라고. 문 열어. 부사관은 저를 봤습니다. 분명히 저와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그는 무전기에 대고 뭐라 짧게 속삭이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가로저으며 램프 스위치를 눌러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닫혀가는 문틈 사이로 아까 저에게 욕을 먹었던 현장 지휘관 대령의 무표정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아니 귀찮은 쓰레기를 보듯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모양으로 말하더군요. 민간인 탑승 불가. 이 개자식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돌아가면 너희들 군복 다 벗겨버릴 거야. 문 열어. 당장 열라고. 제 절규는 거대한 엔진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육중한 수송기는 매정하게도 저를 향해 엄청난 눈보라를 뿜어내며 활주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력한 후폭풍에 저는 종이장처럼 날아가 눈밭에 처박히고 말았죠. 쿠웅. 비행기가 이륙하며 남긴 굉음이 멀어지고 활주로에는 다시금 죽음 같은 정적만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진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계 최강 미군의 수뇌부였는데 지금은 제 조국의 군대에게 버림받고 적진 한복판에 유기된 조난자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 이게 아메리칸 퍼스트냐? 쓰다 버리는 게 너희들 방식이야?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영하 35도의 냉기는 무자비했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는 젖은 걸레처럼 무거웠고 손가락 끝은 이미 하얗게 변색되어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김이 속눈썹에 달라붙어 얼음 결정으로 변해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죠. 아, 이렇게 죽는구나. 역사책에는 뭐라고 기록될까? 무리한 세일즈를 하다가 실종된 멍청한 관료? 아니면 행방불명 처리되어 잊히겠지. 점점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저 멀리 한국군 진영의 불빛이 보였지만 차마 그쪽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광객이라 조롱하고 고철이라 비웃었던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비느니 차라리 여기서 동사하는 게 미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며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워싱턴의 집무실 향긋한 위스키 그리고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의 미소. 그 모든 영광이 신기루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 속에 파묻힌 채 웅크렸습니다. 체온이 빠져나가면서 역설적으로 몸이 따뜻해지는 죽음의 전조 증상이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래. 차라리 편하네. 제가 완전히 눈을 감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청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깝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승사자입니까? 저는 실눈을 뜨고 그림자의 주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내민 손에는 투박한 핫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주무시면 진짜로 죽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건조하지만 묘하게 온기가 섞인 그 목소리. 김전무였습니다. 그는 쓰러진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한국군 방한 점퍼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옷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얼어붙은 제 몸을 감싸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왜입니까?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모욕했습니다. 당신네 대통령을 비웃었고 당신네 기술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구합니까? 그냥 얼어 죽게 내버려 두고 비웃으면 되잖아. 제 악에 바친 물음에 김 전무는 덤덤한 표정으로 제 코트에 눈을 털어주며 대답하더군요. 저희는 장사꾼입니다. 벤스 차관보님. 고객이든 경쟁자든 사람 목숨을 함부로 버리는 계산법은 저희 장부에 없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부축하며 한국군 쉘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 친구를 기다리게 하지 마라. 당신네 미국은 70년 전 얼어 죽어가던 저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의 당신들은 변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맹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쪽팔려서 너무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혈맹, 미국은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났는데 제가 하청업체라고 무시했던 한국은 70년 전에 낡은 의리 하나를 지키기 위해 적장인 저를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패배를 넘어선 완벽한 도덕적 파산이었습니다. 저는 김 전무의 부축을 받으며 한국군 쉘터 그 따뜻한 불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돌아가야 할 차가운 워싱턴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뜨거운 세상이었습니다. 쉘터 안에 들어서자 한국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없이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그 달달하고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애초에 돈으로 혼을 이기려 했던 저의 오만한 착각이었음을 말입니다.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안경알을 뿌옇게 흐렸지만 저는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입안을 감도는 그 달달하고 텁텁한 믹스커피의 맛. 평소에 저였다면 설탕물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그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가 지금 이 순간에는 제 인생에서 맛본 그 어떤 최고급 코냑보다 깊고 진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액체가 얼어붙은 내장을 녹이자 마비되었던 감각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각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죠. 저는 멍하니 쉘터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밖은 지옥 같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안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수십 명의 한국 연구원들은 저라는 이방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곁눈질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영혼을 기계에 바친 수도승들처럼 모니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고 있더군요. 타닥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만이 이 공간을 채우는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비웃었던 건가? 그들의 등 뒤에서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청업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던져주면 밤새워 조립이나 하는 공장쯤으로 여겼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20세기의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있던 것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음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좀 녹으셨습니까? 어느새 김 전무가 제 옆에 다가와 의자를 하나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는 방금까지 입고 있던 방한복을 벗어 한쪽에 개어놓고 소매를 걷어붙인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며칠을 씻지 못한 듯 검은 기름때와 볼펜 자국이 얼룩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 얼룩이 마치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제 목소리는 갈라져서 형편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쯤 저 밖에서 얼어붙은 동상이 되어 있었을 거요. 김 전무는 덤덤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사람을 계산기에 넣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제가 쥐고 있는 종이컵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그거 아십니까? 저희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커피를 연료라고 부릅니다. 연료? 네. 저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땅에서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상이 물려준 막대한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죠. 가진 거라곤 사람 그리고 시간뿐입니다. 남들이 8시간 잘 때 4시간 자고 남들이 쉴 때 일해야만 겨우 따라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 믹스커피는 잠을 쫓고 시간을 벌기 위해 마시는 생존의 연료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국에게 시간은 돈이었지만 그들에게 시간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유롭게 샴페인을 마시며 세계를 호령할 때 그들은 이 달디단 카페인 덩어리를 들이키며 뼈를 깎는 고통으로 칼을 갈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며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나는 펜타곤의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당신들을 우물 안 개구리라고 생각했소.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설치는 촌놈들이라고. 그런데 진짜 우물 안에 갇혀있던 건 나였군. 내 오만함이라는 그 깊고 어두운 우물 말입니다. 김 전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넋두리를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견딜 수 없게 만들더군요. 차라리 욕을 하거나 비웃어주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때 중앙 스크린에서 붉은 알람이 깜빡거렸습니다. 한 연구원이 다급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전무님, 3번 위성 데이터 수신. 러시아 북해 함대가 움직입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예상 타격 지점은 노르웨이 서부 해안입니다. 순간 쉘터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러시아가 진짜 쏜다고? 당장 워싱턴에 연락해야 해. 아니, 나토 사령부에. 하지만 저는 곧 멈칫했습니다. 제 전화기는 눈밭에 버려졌고 저는 해임된 상태였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력감. 그것은 추위보다 더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김 전무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중앙통제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하이퍼링크 방어 모드 전환. 노르웨이 국방부와 데이터 공유해. 천무 2호차, 3호차 전개. 요격 알고리즘 로딩. 잠깐 미스터 킴. 지금 뭘 하려는 거요? 천무는 공격용 무기지 요격 시스템이 아니잖아. 제가 소리쳤지만 김 전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차관보님, 무기의 용도를 정하는 건 제조사가 아닙니다.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대비해 다목적 발사대로 설계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천무의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기립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화면에는 러시아 잠수함에서 발사된 가상의 미사일 궤적이 붉은 점선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타겟 라곤. 발사. 쿠우응. 쉘터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밖에서 굉음과 함께 요격 미사일이 솟구쳐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지켜보았습니다. 붉은 점과 푸른 점이 화면상에서 무서운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 2, 1. 표적 무력화. 화면에 뜬 녹색 문구. 성공이었습니다. 쉘터 안의 연구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조용히 안경을 고쳤으며 다음 데이터를 입력하더군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방어 요격. 그것은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다연장 로켓이라던 천무가 그것도 이 악천후 속에서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김 전무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준비한 대답입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기에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눈밭에 떨어져 있던 제 위성 전화기였습니다. 액정은 깨져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와 있더군요. 가지고 계십시오. 아직 필요하실 겁니다. 이걸 왜? 차관보님은 버려지셨지만 당신이 가진 눈과 입은 아직 쓸모가 있습니다. 세상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핀마르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진짜 노르웨이를 지킬 수 있는지. 그의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증인이 될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장사꾼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증언하는 내부 고발자로 남을 것인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받아든 손끝에서 찌릿한 전율이 흘렀죠. 백악관은 저를 버렸습니다. 제 조국은 저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그런데 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한국인은 저에게 다시 일어설 명분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킴, 당신은 정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진 액정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로와 추위에 찌들고 오만함이 벗겨진 초라한 중년 남자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방금 마신 믹스커피 덕분인지 아니면 김 전무가 불어넣은 용기 덕분인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줬소. 저는 전화기를 코트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소. 이 미친 드라마의 결말을 내 입으로 직접 세상에 알리리다. 김 전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가 아닌 동지애를 느낀 전우의 미소였습니다. 그럼 가시죠. 오슬로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진짜 계약은 이제부터니까요. 오슬로? 비행기는 다 떠났잖소. 비행기는 떠났지만 김 전무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 속 눈보라를 뚫고 쉘터 쪽으로 접근하는 거대한 물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희 물류수송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춥고 느리겠지만 적어도 버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철컹 철컹. 멀리서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저를 구원하러 온 방주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김 전무의 뒤를 따라 쉘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눈보라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믹스커피보다 더 진하고 강렬한 각성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거인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내려온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세상을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여는 열쇠가 바로 제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핀마르크의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열차의 진동이 제 척추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심장의 박동을 되살리는 제세동기의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노르웨이의 설경은 흑백 영화처럼 건조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총천연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오슬로로 향하는 10시간 동안 저는 김 전무가 건네준 태블릿 PC를 통해 한국의 하이퍼링크 시스템이 수집한 지난 72시간의 로그 데이터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불가능하다고 혀를 찰 때 한국이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를 증명하는 승전보이자 거만했던 제국을 단죄할 판결문이었습니다. 오후 2시. 오슬로 국방부 대회의실 앞. 굳게 닫힌 마호가니 문 너머로 미국 대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며칠간 감지 못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최고급 슈트 대신 한국군이 빌려준 투박한 방한 점퍼를 걸치고 있었지만 기분만큼은 로마 개선 장군보다 당당했습니다. 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쾅. 회의실 안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비에른 장관, 그 옆에서 거짓말을 늘어놓던 미국 대사, 그리고 쥐구멍을 찾던 독일 대표 슈미트까지. 모든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벤스 차관보. 미국 대사가 유령이라도 본 듯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 살아있었나? 아니, 핀마르크에서 실종됐다고 보고받았는데 꼴이 그게 뭔가? 실종이라니요, 대사님. 저는 뚜벅뚜벅 걸어들어가 비어있던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깨진 위성 전화기와 김 전무의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죠. 저는 버려졌던 겁니다. 당신들이 실패를 덮기 위해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쓰레기가 제 발로 기어나왔군요. 이봐, 무슨 헛소리야. 당장 나가. 대사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지만 비에른 장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장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일말의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대사. 벤스 씨, 계속해보시오. 당신들이 핀마르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태블릿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방금 뭐라고 변명하고 계셨습니까? 핀마르크의 기상 악화? 러시아의 예상치 못한 전파방해? 그래서 하이마스가 오작동했다고? 대사가 입을 꾹 다물자 저는 스크린에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어제 쉘터 안에서 목격했던 천무의 요격 장면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전파방해 상황입니다. 당신들의 명품 하이마스가 추위에 떨며 동사에 있을 때 한국의 천무는 러시아제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굉음과 함께 요격 미사일이 솟구치고 정확히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이 재생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대표 슈미트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응시했고 미국 대사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CG라고. 대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조작? 오른쪽 하단에 찍힌 타임코드를 보십시오. 노르웨이 군사 위성 데이터와 교차 검증해 보시죠. 1초의 오차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쐐기를 박는 한방. 논리적 체크메이트였습니다. 자, 성능은 증명됐습니다. 그 다음은 납기일이었죠? 미국은 2030년, 독일은 미정. 다들 공급망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화면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오슬로 중앙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지금 창밖을 봐주십시오. 비에른 장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걷어 올렸습니다. 국방부 청사 너머 오슬로 화물기지 쪽에서 짙은 디젤 연기를 내뿜으며 들어오는 거대한 화물 열차가 보였습니다. 컨테이너마다 선명하게 찍힌 태극기와 대한민국 노르웨이 물류라는 문구. 저게 뭡니까? 한국이 보낸 1차 인도분입니다. 탄약 500발 예비 부품 그리고 정비 키트까지. 계약서, 도장도 안 찍었는데 그들은 당신들이 필요할 걸 알고 미리 보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대사를 향해 나직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대사님, 우리는 무기를 팔려고 노르웨이를 협박했죠. 관세 폭탄이니 안보 공백이니 하면서. 그런데 한국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노르웨이가 처한 위험을 자기 일처럼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서류 뭉치를 들이밀 때 그들은 생존을 배달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진 이유입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완벽한 패배. 그 어떤 외교적 수사나 정치적 압박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과 진심 앞에서의 패배였습니다. 비에른 장관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를 보며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사, 트럼프 대통령께 전해주시오. 노르웨이는 더 이상 미국의 인질이 아니라고. 우리는 오늘부로 우리의 안보 파트너를 변경합니다. 장관, 이건 실수하는 거요. 70년 동맹을 이런 식으로. 동맹? 비에른 장관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바이킹의 후예다운 기백이 서린 일갈이었습니다. 친구가 얼어 죽어가는데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게 동맹이요? 내 눈에는 70년 된 친구보다
어제 만난 저 한국인들이 훨씬 더 신의가 있어 보이오. 대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대표 슈미트는 이미 가방을 싸고 있었고요. 비에른 장관은 제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벤스 씨, 당신은 적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용기를 보여줬소. 고맙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너무 늦게 깨달은 바보일 뿐입니다. 비에른 장관은 즉시 한국 대표단을 호출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전무와 한국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쉘터에서의 그 초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맨의 모습이더군요. 하지만 김 전무는 저를 보자마자 눈으로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계약서는 순식간에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노르웨이 전략적 방산협력 합의서. 총액 2조 8천억 원 플러스 알파. 비에른 장관이 만년필을 꺼내 서명하는 그 사각사각 소리가 제게는 마치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팡파르이기도 했죠. 미국 대사는 씩씩거리며 회의실을 나갔고 독일 대표들도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남은 것은 한국인들과 노르웨이인들이 악수를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뒤로하고 조용히 재킷을 챙겨 들었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으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오슬로의 차가운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느꼈던 그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상쾌함이 느껴졌죠. 주머니를 뒤져보니 쉘터에서 챙겨온 믹스커피 한 봉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조국에서도 버림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믹스커피 봉지를 뜯어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달달하고 쌉싸름한 가루가 혀끝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비로소 진짜 세상을 마주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오슬로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은 쓰러졌지만 인간 마이클 벤스는 이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동쪽에서 떠오르는 저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를 저는 묵묵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녹아내린 커피 가루의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채 가시기도 전 오슬로의 짧은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역 광장은 퇴근길을 서두르는 시민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하지만 저는 그 흐름에 섞이지 못한 채 마치 시간의 경계에 선 이방인처럼 멈춰 서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군요. 13번 플랫폼. 한국의 물류수송 열차가 뿜어내는 하얀 증기가 저녁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강철의 짐승 주변으로 노르웨이 군인들이 개미떼처럼 모여들어 컨테이너를 내리고 있네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 피어난 저 안도감 그리고 희망. 저 표정을 만들어낸 건 펜타곤의 화려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손때 묻은 기름장갑과 밤샘 노동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위성 전화기를 꺼내봅니다. 액정에는 서비스 중단됨이라는 문구만 건조하게 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워싱턴의 권력도 화려한 인맥도 심지어 돌아갈 비행기 표조차 없는 신세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두려움이나 후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가슴은 지금 알 수 없는 벅차오름으로 요동치고 있으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발밑의 작은 나라들을 체스말처럼 부릴 수 있다고 착각했었죠. 그러나 오늘 이 차가운 북유럽의 땅끝에서 저는 진정한 거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거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남들이 잠든 시간에 깨어 칼을 갈고 친구가 위험할 때 계산기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리틀 아메리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의 아류도 아니었습니다. 고난을 연료 삼아 스스로 빛을 내는 우리가 잊어버린 야생의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가르치려 들었던 그 하청 업체에게서 역설적이게도 진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람이 다시 거세집니다. 오슬로 항구 쪽에서 뱃고동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온 또 다른 수송선이 들어오는 소리겠죠. 저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인파 속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빈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믹스커피 봉지 하나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품이 빠진 제 인생도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이 세계도 이제야 비로소 진짜 시작일 테니까요. 지금 오슬로는 춥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만한 강대국의 논리를 피와 땀이 서린 실력으로 압도해버린 대한민국. 그 통쾌한 승리의 현장은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저력, 다음 시간에도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